하루카라는 비꼬는 말투의 외로운 청년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세계로 던져진다. 돼지를 굽고 있는 고블린 무리에게 발견된 소녀는 괴물들에게 쫓기며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한다. 한순간 하루카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큰 도약을 한다. 역시나 고블린들이 하루카가 교묘하게 피해간 지점에 도착하자 그가 미리 파놓은 함정에 빠져 구덩이 속으로 굴러 떨어진다. 그 순간 하루카는 홀로 끌려온 이 새로운 세계에 대처해야만 한다. 그가 순간이동된 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루카는 평소처럼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여자친구 리타는 혼자 있었다. 즉, 그는 원래 세상에서도 외톨이였지만 다른 세계에서도 외톨이여야만 했다. 하루카는 반 아이들과 공통점이 없었다. 거의 모두가 어떤 무리에 속해 있었다. 문제아들, 인기 있는 여자애들, 오타쿠들, 그리고 반장들, 그리고 나머지는 글쎄, 그냥 나머지였다. 그래, 어떤 무리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루카처럼 그때 모든 일이 일어났다. 황금빛 마법진이 교실 전체를 감싸며 모두를 미친 듯한 새로운 우주로 데려갈 준비를 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느긋한 하루카는 고개를 들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마법 현상을 눈치채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자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잠깐 동안 흥분했지만 다른 세계는 결국 따분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혹은 적어도 시도했지만 아무리 애써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잠겨있던 교실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모두 순간이동으로 빨려 들어가는 동안 하루카는 여전히 천장을 통해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환풍구를 열고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마법진이 퍼져 결국 그를 따라잡으면서 그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 같았습니다. 곧 그는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전형적인 새하얀 연옥 같은 곳에 자신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뚱뚱한 왕과 그의 아름다운 공주가 있을 법한 현실에서는 어떤 거울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곳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루카를 찾는 듯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말은 비디오 게임처럼 텍스트 말풍선으로 나타났다. 분명 그는 이 세계의 어떤 신과 같은 존재였고 하루카의 반 전체가 그를 제외하고 이미 새로운 세계로 이동했다. 그래서 소녀는 서둘러 자신의 능력치를 정해야만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다. 그러자 넓은 상태창이 허공에 나타났다. 보통 각자 능력과 마법에 쓸 수 있는 50포인트를 받지만 이 노인이 처음으로 한꺼번에 43명을 상대하는 거라 강력한 능력들은 이미 선택되어 최악의 것들만 남았다. 즉, 하루카는 마법사나 성기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콘택트렌즈나 마을 주민 자산 같은 것들에 만족해야 했다. 무기는 양손검과 치명적인 활 중에서 결국 막대기나 다름없는 지팡이를 얻었다. 마법 선택지는 건강과 걷기뿐이었다. 좌절한 하루카는 노인에게 불평했고 노인은 마지못해 남은 모든 기술을 건네주고 아이를 내보냈다. 그리하여 하루카는 최악의 능력과 이런 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숲 한가운데 얼음 동굴에 버려졌다. 그가 처음 본 것은 마을 주민 소지품이었는데 놀랍게도 작은 가방은 무한정 아이템을 담을 수 있었고 안에는 렌즈, 망토, 죽은 자의 반지, 지식의 보석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하루카는 여전히 이 아이템들이 쓸모없어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망토를 걸치자 이 세계와 조금 더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능력치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그러려면 주사위 2개를 굴려서 분배할 점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곧 기억해냈다. 자신이 생각했던 50점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사위에는 그가 의미조차 몰랐던 M이 나왔다. 아마 남성성을 상징했을 수도 있지만 추측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포인트를 배정해야 했다. 그는 균형 잡힌 배분에는 관심이 없어서 모든 포인트를 운, 럭, 속성에 몰아넣었다. 스탯이 계산되자 그의 운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를 통해 주사위의 M이 최대, 맥시멈을 의미한다고 추측했다. 한편 다른 모든 속성은 여전히 끔찍했다. 그래도 추가 기술인 복종시키기, 서브저게잇을 얻었는데 이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세계에 가장 마지막으로 던져졌고 그의 캐릭터 조건 중 하나는 혼자 살아남아야 하며 그룹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이 얼음 동굴에서 여자들로 가득한 파티를 꾸리겠다는 그의 꿈도 산산조각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카는 안전한 곳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낯선 숲을 헤쳐나가려면 무한한 가방에 있는 렌즈가 꼭 필요했습니다. 렌즈를 착용했을 때 그는 그것이 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이름, 종류, 유용성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하루카의 눈은 새로운 현실을 보게 되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훨씬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식용버섯을 모아 무한한 가방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세트를 무시했던 것을 후회하며 사과했습니다. 특히 가방이 물통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좀 더 모험을 한 후 하루카는 동굴을 발견하고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위장된 던전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몬스터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비록 그저 자신이 정착할 수 있는 빈 동굴이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가방을 한번 본 모험가는 마법 텐트와 랜턴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곳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캠프를 설치하는데 절반은 완료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불을 피우기 위해 나뭇가지와 잎을 모아 자신의 온도 조절 능력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능력은 불의 마법으로 발전했다. 게다가 그는 투시, 지각, 그리고 적 감지 능력을 얻었다. 뜻밖의 기쁜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졸음 때문에 하루카는 적대적인 이 땅 한가운데에서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잠들 뻔했다. 하지만 피로가 너무 심해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그는 이 낯선 세계에서 첫날을 살아남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무사히 깨어났다. 텐트와 랜턴이 곤충과 몬스터를 퇴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얼음 동굴의 마지막으로 도착한 대가로 얻은 은둔자 칭호 덕분이었다. 그건 그렇고 하루카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느끼고 새로 불을 피워 가방에 있던 버섯과 고기를 불 위에 올렸다. 약간의 양념으로 맛을 더하니 아침 식사가 금방 준비되었다. 게다가 그는 가방에 요리 도구가 들어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를 통해 원래 이 장비를 소유했던 마을 사람 A는 진정한 야생 생존자였을 거라고 상상했다. 배가 부른 모험가는 다음에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머물 곳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음 단계는 식량을 구할 장소를 찾고 자신의 은신처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가는 길에 만날지도 모르는 몬스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지 능력으로 고블린 2마리를 감지했습니다. 이 환경에서의 그의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하루카는 그것들을 8레벨로 평가했고 초보자에게는 쉬운 경험치 획득 대상이 될 거라 생각했기에 더욱 좌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것이 그의 기회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손에 막대기 하나만 들고 마법을 주입하는 그의 봉인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압도적인 마법을 쓸 수 없다면 자신을 압도적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카는 첫 번째 고블린에게 돌진하여 몽둥이로 머리를 쳤고 불쌍한 벌레처럼 빙빙 도는 녀석을 마무리 지었다. 두 번째 고블린이 인간에게 달려들었지만 하루카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공격을 쉽게 피했다. 마침내 그는 만화를 조금 사용하여 몽둥이에 에너지를 흘려보내 고블린을 날려버리고 일을 끝냈다. 승리 후 소녀는 늦은 오후 강가에서 휴식을 취했다. 첫 전투에서 살아남은 그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집으로 돌아온 하루카는 버섯을 먹고 고블린 중 하나에게서 가져온 나무 곤봉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 무기가 작고 무겁고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다. 분명히 그의 몽둥이로는 지금 당장 충분했다. 적어도 그는 레벨 2로 올랐으니 그건 진전이었다. 그의 스탯은 사실상 2배로 증가했고 고블린을 두들겨 팬 덕분에 무기 숙련도 기술도 레벨이 올랐다. 게다가 감각 기술도 레벨업되어 고블린에게 공격받아 곤경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한 그는 지팡이에 마력을 주입한 후 마력 코팅 스킬을 얻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매일 아침 기지개를 켜는 습관 덕분에 체조 스킬도 레벨업했다. 적어도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했다. 다음 날 하루카는 더 이상 버섯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질려 새로운 음식을 찾으려 했지만 반장들이 음식을 낭비한다고 비난할 것을 상상하며 억지로 삼켰다. 그걸 넘어가서 그는 레벨 1마력 코팅 덕분에 훨씬 강해진 기분이 들었다. 이 스킬은 사용자의 신체 능력과 마법 방어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분명히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가 이런 스킬을 얻기 위해 시장에 줄을 설 것이다. 게다가 그의 감정 능력도 레벨업되어 각 장비 이름 끝에 물음표가 보였는데 그의 생각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하루카는 이 황량한 세계에서 버섯을 식단에서 없애기 위해 필사적으로 괜찮은 고깃덩이를 찾으러 나섰다. 진정한 후 그는 자신의 마법 코팅을 사용하여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달리고 점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게다가 그의 공격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다. 이 힘을 가지고 소녀는 고블린들을 찾아가 2마리를 처치했다. 자신감이 붙은 그는 한 번에 3마리를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3마리의 몬스터를 마주치자마자 하루카는 물러나 조금 더 훈련한 후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아침에는 고블린 2마리를 사냥하고 밤에는 마법을 연습했다. 5째 날이 되자 모험가는 고블린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물리칠 수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기지에 마법으로 장식까지 하며 보호용 문까지 설치했다. 어느 날
그는 마침내 숲에서 토끼를 발견하고 오랜만에 고기를 먹기 위해 열심히 잡았다. 토끼를 손에 쥔 채 배고픈 소녀는 이미 솥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상상했지만 그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몬스터가 아니라 하루카 반의 불량배들이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었다. 투시 능력을 사용하여 하루카는 반의 인기녀들, 덩치 큰 애들, 오타쿠들, 그리고 반장들까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 무리에 대해 생각하며 하루카는 팀으로 다니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입학 첫날부터 반장 중 한 명을 알고 있었으니 그들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그는 그 생각을 곧 버리고 아무도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고독과 자유를 택했다. 그러한 결심을 품고 하루카는 이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괴롭힘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숨을 필요가 있어서 덤불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중 한 명이 그의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향하고 하루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남자가 계속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다행히도 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덤불에서 뛰쳐나와 괴롭히는 아이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은 모두 그것이 단지 동물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시켜서 떠납니다. 하루카는 그들과 대면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엿듣기 위해 가까이 머뭅니다. 그들이 특별히 유용한 것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우두머리로 보이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부반장의 놀라운 인물에 대해 상기시키는 동안 나머지 어리석은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반장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집중하고 있던 하루카는 그 여자아이들이 항상 이런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떠올립니다. 그러자 우두머리는 그들의 무리 밖에 있는 학생인 다나카를 괴롭히며 여자아이들의 기술이 그들이 계획하는 일에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묻고 이 때문에 하루카는 그들이 그 아이를 구글 검색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우두머리는 부반장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농담을 하고 그 후 곧 모두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카는 반 전체가 상류에 있을 거라고 추측했고 어쨌든 고독이야말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버섯외에는 아무것도 모으지 못했다는 점이지만 적어도 그는 혼자만의 스킬을 레벨업했다. 아마도 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피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레벨 3에 머물러 있다. 아마도 그는 만물박사와 복화술 스킬을 레벨업하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그는 이 능력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만물박사는 한 가지에 집중해서 마스터할 수 없다는 뜻인 것 같지만 적어도 거의 모든 것을 평범하게는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 복화술에 대해서는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인 것처럼 느껴져서 끔찍한 스킬로 보인다. 어쨌든 그는 지금은 포기하고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 먹기로 결심한다. 비록 여전히 버섯일 뿐일지라도 일곱째 날 이른 새벽 하루카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남성들의 전투 함성 소리에 잠에서 깬다. 그래서 또다시 불량배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그가 소음이 나는 곳으로 다가가자 그는 오타쿠들이 고블린 무리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모습을 보고 재미있어하며 그들이 별로 우세하지 않은 것 같아 도와줄까 고민한다. 평가 스킬을 사용해 주인공은 이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모두 레벨 16이며 위에서부터 마법사, 성자, 수호자, 닌자로 구성되어 있다. 분명히 자신처럼 쓸모없는 스킬을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잘 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루카에게 그의 반을 떠올리게 한다. 그곳에는 운동선수와 유망한 학생들이 많았고 최고 중에 최고였다. 생각해보면 그는 여전히 자신이 왜 그들과 함께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 오타쿠들은 이 세계물을 충분히 많이 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하루카는 떠나려 하지만 그의 감지 스킬이 오타쿠들 뒤에서 몰래 다가오는 2마리 고블린을 포착한다. 순간 고독한 주인공은 그 사람들이 항상 자신에게 잘 대해줬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래서 하루카는 나서서 적 2명을 쓰러뜨린다. 그 후 그는 무리를 향해 인사를 건넨다. 곧 그들은 모두 함께 걸으며 그 사람들은 고독한 주인공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하루카는 오랫동안 우정과 단절된 상태여서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잊어버려 그들의 감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한다. 하루카는 무리를 자신의 동굴로 안내하고 모두가 그곳의 건축과 장식에 감탄한다. 특히 그 모든 것을 혼자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화를 시작하며 하루카는 반 친구들에게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 시간에 숲에 있었는지 묻는다. 그 책벌레들은 대답에 어려움을 겪고 대신 마법사가 그들이 도망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은 그들이 숲으로 순간이동되면서 시작되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극적였고 어떤 사람은 꿈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꼬집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아기처럼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 가장 잘 적응한 사람들은 너드들이었고 이 때문에 불량배들은 그들에게 이런 세계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혼란이 퍼져가던 중 반장은 침착하자고 했지만 고블린 무리가 나타나자 아무도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불량배들조차 적대적인 생물들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외는 역시 너드들이었습니다. 방패를 든 수호자, 카타나를 든 닌자, 망치를 든 성자,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마법사. 그들 모두 고블린들에게 돌진했습니다. 심지어 불량배들과 운동부 학생들까지 결국 싸움에 합류하며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승리 후 반장은 안전한 곳을 찾자고 제안했고 무리는 강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덕후들은 이색의 지식을 이용해 생존 전략을 세우고 캠프를 설치했다. 반장들은 임무를 분담하여 경계, 요리, 물자 수집 등의 일을 배정했다. 덕분에 겉으로 보기에는 전교생이 협력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인기 많은 여학생들이 뗄나무를 줍는 일에 불만을 토로하며 협조를 거부했다. 곧 다른 학생들도 동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더는 거의 모든 구성원을 잃었다. 반장들과 덕후들, 그리고 소수의 학생들만 캠프에 남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의욕이 없었고 일상에 지쳐서 태업했다. 그때 고블린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이미 일에 지친 덕후들은 홀로 적과 맞서 싸워야 했다. 이겼지만 대가는 탈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후 마법사는 그들이 직면한 도전을 이해했다. 살아남으려면 똘똘 뭉쳐서 레벨업을 해야 했다. 어쨌든 고블린만이 위협이 아니었다. 일진들도 그랬다. 마법사는 그들이 다른 학생에게 매력이나 인형술 같은 기술을 강제로 넘겨받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사람들을 조종하고 인형을 조종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기술일 것이다. 다시 말해 덕후들은 외부의 적뿐 아니라 진영 내부의 적과도 싸우기 위해 레벨업을 하고 있었다. 소란피오는 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공격자들은 그들을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가 진영의 하렘을 만들 계획을 엿들었다. 그들은 재빨리 돌아와 반장에게 경고했고 반장은 그들도 레벨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일진들과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일진들은 최근 매력과 인형술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 상황이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장은 큰 용기를 내어 마치 죽음을 무릅쓰는 듯 일진들에게 맞섰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모든 일진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해 꼼짝 못하게 되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덕후들은 마법을 사용하여 일진들의 사악한 능력을 봉인했고 그들의 하렘 계획이 탄로나자 일진들은 캠프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곧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긴장감이 고조되며 주변에 공황이 퍼져나갔다. 마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듯 공격자들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맹세했다. 결국 캠프는 잿더미가 되었고 인기 있는 여학생들은 덕후들이 일진들과 싸움을 시작했다며 그들을 재앙의 원흉으로 비난했다. 나머지 학생들도 덩달아 타키스타들했다. 반장을 비롯해 몇몇 학생들은 덕후들이 잘못이 없다고 변호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과적으로 덕후들은 수련회에서 퇴출당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루카는 눈물이 날 뻔했고 그들이 겪은 고초에 대해 동료들을 껴안았다. 심지어 수다 떨고 배 채울 버섯 파티까지 대접했다. 결국 하루카는 친구들과 밤을 보내며 함께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새벽이 밝아오자 그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오다는 강을 따라 도시를 찾아 모험가가 될 계획이니 하루카도 함께할 건지 물었다. 은둔형 외톨이였던 그는 이 세계에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그들밖에 없다고 인정했지만 평소처럼 수수께끼 같은 태도로 제안을 거절하고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했다. 멍청이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며 하루카는 자신의 약한 실력이 오히려 그들을 늦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을 제쳐두고 그는 상황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반장들을 찾기로 했다. 찾는 도중 그는 고블린을 만나 물렸지만 머리를 때려 괴물을 물리쳤다. 계속해서 길을 가던 그는 해가 질 무렵 자기 반에 파괴된 야영지를 발견했다. 적 감지 능력으로 강을 건너는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발자국을 따라가다 멀리서 인기 있는 여자애들을 발견했다. 집에 가서 구운 버섯을 실컷 먹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러려던 찰나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애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하루카는 도망쳤지만 그중 한 명이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정말 그 말을 한 것인지 확인하기로 했다. 인기 많은 여자애들은 자신들의 실수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며 덕분에 살아남은 덕후들에게 사과하려 한다고 재빨리 설명했다. 하루카는 원래 세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저런 귀하게 자란 여자애들이 누군가에게 사과하려 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시점에서 덕후들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 그래도 한 여자애가 그가 아는 것을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하루카는 자신의 날카로운 질문들로 응답했다. 숲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괴물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정말로 구원자들을 찾아가 사과할 건가? 아니면 포기할 건가?
그의 가혹한 말에 여자애들은 끝없는 숲에서 죽을까 봐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루카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어 살아남고 캠프에서 덕후들을 추방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간청했다. 이 모든 일 후에 하루카는 자신의 시스템의 속박 능력이 활성화되었고 인기 여학생 리더, 인기 여학생 A, 인기 여학생 B 3명이 속박된 상태로 표시되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즉, 그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는 이제 운명의 힘에 의해 이 여정에서 그들과 묵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수시간 동안 걸은 후 해가 뜨기 시작하자 새 여학생은 어미 오리를 따라다니는 아기 오리처럼 그를 따라갔다. 하루카는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 특히 그들의 멍한 눈빛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상황이 악화될 순간, 즉 그들이 주저없이 코볼트를 학살하고 주인에게 장난감을 가져다주는 개처럼 수정을 가져다줄 순간을 두려워했다. 적어도 그는 속박 능력이 그렇게 작동한다고 상상했다. 그러한 절박한 생각들 속에서 하루카는 한 소녀가 다친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치유 포션을 건넸다. 하지만 그녀는 제대로 사용하는 대신 그게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하루카에게 그 포션을 전부 부었다. 그 순간 그는 반장이 이 여자애들 사정을 알게 되면 엄청 화낼 거라는 걸 깨달았다. 반장 권력 앞에선 절대 못 버틸 거였다. 하루카가 복종 마법을 풀 방법을 고민하던 바로 그때 반장이 그의 뒤에 나타나 소리쳐서 그의 주의를 끌었다. 한편 일진들은 낡은 캠프장 주변에 남아있는 여자애들을 괴롭힐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우선 그들은 다른 문제를 처리해야 했다. 주인공으로 돌아와서 그는 반장의 이름을 부르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그 여자아이를 몹시 짜증나게 했고 그녀는 자신의 불쾌감을 크고 분명하게 표현했다. 잠시 후 다른 반장들이 헐떡이며 따라왔다. 반장은 깔끔한 여자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그들이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하루카도 설명을 듣고 싶었다. 하루카의 지배 스킬 때문에 여자애들이 좀비처럼 변한 것 같아 보여요. 상황을 파악한 반장은 하루카가 명문 여학생들에게 지배 스킬을 사용했는지 묻고 그는 약간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여요. 반장은 몹시 화를 내며 그런 능력은 몬스터에게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하루카는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고 변명해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여자애들은 하루카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그의 변명을 믿지 않는 눈빛을 보내요. 잠시 동안 차가운 시선 속에서 하루카는 얼음 덩어리가 될 뻔해요. 어찌어찌 상황을 벗어난 하루카는 자리를 뜨려고 하지만 여자애들은 그를 멈추라고 강하게 요구해요. 답답한 하루카는 이 세계에서 약속받은 고독한 삶이 이런 것인가 믿을 수 없어 해요. 대표 중 한 명이 명문 여학생들의 리더인 시마자키를 흔들며 상태를 확인하려고 해요. 계속된 노력 끝에 시마자키의 눈빛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반장은 하루카를 불러 여자애들을 모두 모아 상황을 논의하자고 해요. 적어도 지금 하루카는 처음부터 바라던 대로 혼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는 동안 집 확장 기술 연습을 생각한다. 아니면 기지를 건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그는 만화를 손에 모아 기술을 활성화하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소녀는 비극적으로 땅에 파묻히고 목만 밖으로 나와 있다. 당연히 반장은 그를 파내어 시마자키가 자신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한다. 시마자키의 말에 따르면 하루카는 그들을 모두 돕기 위해 온 것이었고 그래서 소녀들은 이 자비로운 남자의 도움에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하루카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소녀들은 그가 약속했던 도움을 요구하며 그를 꾸짖었다. 반장은 그가 집에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고 하루카는 자신이 이 세계에 던져진 후 자신의 손으로 지은 집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녀들은 이 사실에 흥분하고 리더는 곧바로 새로운 전략회의를 소집하며 하루카를 또다시 소외시킵니다. 반장은 그의 집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묻고 이에 하루카는 다다미 한 장 크기의 6명을 꽉 채워 넣는다면 약 24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고 가구를 옮기고 욕실과 주방까지 쓴다면 더 많은 사람도 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소녀들은 그의 집에 그런 방들이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리더는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외딴 곳에 저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들은 리더에게 요청하라고 격려하고 그녀는 정중하게 자신과 친구들이 하루카의 집에서 적어도 하룻밤이라도 머물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하루카는 고등학생 소녀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그룹이 자신의 집에 머물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으며 그 생각에 혼란스러워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지체 없이 그는 밤길을 헤치며 자신의 위치 감각을 이용해 소녀들을 집으로 안내합니다. 마침내 긴 여정을 마치고 소녀들은 호스트가 설정한 빠른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어 헐떡입니다. 그는 따뜻하게 소녀들을 자신의 소박한 집에 맞아들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을 때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외딴 곳에 있는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이 발견은 적대적인 새 세상에서 겪었던 어떤 일보다도 소녀들 그룹을 흥분시켰습니다.
하루카는 소년들보다도 소녀들이 자기 집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이제 그들에게 집 안을 소개할 때입니다. 하루카가 욕실을 가리키자 대부분의 소녀들은 목욕을 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며 옷을 공중에 던졌고 하루카는 수십 명의 소녀들이 함께 목욕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이 숲이 소녀들을 야생의 생명체로 변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으니 하루카는 밖에 텐트를 치며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홀로 시간을 즐기려던 찰나 반장 레푸스가 찾아와 지금까지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소년들이 간 후 소녀들은 엄청나게 불안해했지만 이제는 훨씬 차분해졌다. 멋진 방과 좋은 음식, 따뜻한 목욕이 인간의 영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놀랍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자신이 그들이 겪은 모든 공포 속에서 자신의 그룹을 잘 이끌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하루카는 그녀에게 오늘 밤 그녀가 그들을 보호했다고 안심시키지만 그녀는 유감스럽게도 오다와 다른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 그 말에 하루카는 그녀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 덕후들은 이런 환경에 딱 맞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여기에 왔다. 그 이후로 그들은 이 세상의 외계인들이다. 나머지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전혀 몰라서 자신을 그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녀를 조금 기분 좋게 만들지만 그녀는 여전히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하루카가 외딴 곳에 대저택을 지을 수 있다면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외계인은 그일지도 모릅니다. 하루카는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에 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그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고 자리를 뜹니다. 오랜만에 소녀들은 드디어 제대로 된 목욕을 하고 편안한 침대에서 자며 이 예상치 못한 저택에서 아기처럼 휴식을 취합니다. 한편 하루카는 가장 불편한 자리를 차지했지만 자신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셔츠 차림의 소녀들에 대한 생각과 함께 이 변태 소녀는 이 밤이 길게 느껴질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다시 새벽이 밝았을 때 한 소녀가 하루카를 깨운 것에 사과하면서도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립니다. 텐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깜짝 놀라 깨어난 그는 일어나기 전에 30분만 더 자도 되냐고 묻습니다. 소녀는 더 가까이 기어가며 그는 일어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놀립니다. 다소 어색해진 하루카는 아침 메뉴가 뭐냐고 물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합니다. 소녀는 버섯과 구운 생선이 있다고 말하고 그는 지금까지 버섯만 먹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의도치 않게 소녀의 머리를 박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오면서 소녀는 부딪힌 충격에서 회복하려 하고 하루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과는 건너뛰고 바로 생선으로 향합니다. 첫 입에 그의 생선에 대한 새로운 사랑이 다른 무엇보다 강해졌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속한 무리를 대표하여 하루카에게 시냇가 근처에서 살지 않았냐고 묻고 그는 시냇가 근처에 살았지만 생선이 너무 빨라서 잡기 어려웠기에 버섯만 먹고 생선이 헤엄치는 것을 지켜봤다고 대답합니다. 호기심에 그는 여자아이들에게 더 쉬운 낚시 방법이 있는지 묻고 여자아이들은 그에게 훨씬 간편한 방법을 보여준다. 강가에서 한 여자아이가 전기를 이용해 물고기를 순식간에 기절시킨다. 매료된 하루카는 그녀에게 다시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가 손에 전기를 모으자 하루카는 자신의 포장 능력을 이용해 마법을 포착한 다음 자신의 손으로 강에 사용한다. 기뻐하며 그는 처음으로 물고기를 잡았고 게다가 자신만의 전기 마법을 개발했다고 좋아한다. 알고 보니 그의 포장 능력으로 어떤 속성 마법이든 포착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여자아이는 이게 좀 너무 강력한 것 같다고 말하고 하루카는 포장 능력과 그의 만능이 아닌 능력의 조합인 것 같다고 덧붙인다. 그래도 그는 다른 모두가 최고의 능력을 얻었을 때 자신은 최악의 능력을 얻었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 전기 마법을 조종하다가 흥분해서 바지를 적실 뻔했다고 말한다. 나중에 하루카는 여자아이들 리더를 만나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했는지 묻습니다. 리더는 아직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지만 모두 도시로 갈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하루카는 여자아이들이 덕후들을 따라잡으려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자아이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확인합니다. 리더는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레벨을 몇 단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하루카는 그게 자신이 돕고 싶은 계획이라 동의합니다. 리더는 그에게 감사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오다와 다른 덕후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 하루카는 실망감을 표합니다. 여자아이들과 덕후들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대결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두와 함께 훈련 여정을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각자의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앞줄에 있는 아이들은 16레벨에서 21레벨 사이라고 보여줍니다. 하루카는 자신이 겨우 레벨 7인 것을 고려했을 때 표시된 가장 낮은 레벨이 너무 높아서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며 그는 가까운 덤불에서 빈둥거리는 코볼트셋을 빠르게 발견하고 그 몬스터들이 그녀들 레벨의 절반밖에 되지 않으니 소녀들에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소녀들은 전투를 준비하며 몸을 풀기 시작하지만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하루카는 한심하다고 불평하고
소녀들은 그 생명체들이 물 거라고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다고 투덜댑니다. 조금 뒤 자신이 세운 텐트 안에서 조용히 평화를 즐기려던 하루카는 여러 소녀들이 어디 가지 않고 싸움에 복귀를 위해 텐트 안에 모이는 것을 보며 속이 상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들은 자신감을 되찾고 텐트를 나가지만 하루카를 일찍 깨웠던 보라색 머리 소녀만은 남습니다. 그녀는 남아서 사과하며 아까는 단지 그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년들이 공격했을 때 그녀는 거의 잡힐 뻔했고 그 일로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루카가 그들에게 해를 끼칠지 확인하고 싶어 했지만 그는 정반대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식사를 위해 다시 그를 깨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하루카는 생선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소녀들은 코볼트와의 재대결을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 후 일부는 너무 지쳐서 서 있을 수조차 없고 다른 일부는 전투를 피하기 위해 아픈 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인 이들은 코볼트 삼총사를 물리치는데 성공합니다. 승리 후 그들은 쓰러진 생물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그들을 애완견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룹 리더는 하루카에게 그들과 함께 도시로 갈 준비가 되었다고 알리지만 그는 함께 간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소녀들은 마침내 출발합니다. 하루카는 리더에게 앞날을 알 수 없으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날 밤 쏟아지는 빗 속에서 한 학생이 누군가에게 쫓기며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돌에 걸려 넘어진 그는 그대로 쓰러지고 인해 잡히고 만다. 그는 자신에게 그 남자가 찾는 능력이 없다고 소리치지만 추격자는 무시하고 공격한다. 다음 날 하루카는 일진들이 어디에 숨어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무리를 숲으로 이끈다. 그래서 리더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 도시에 도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이 여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일진들뿐만이 아니었다. 숲 자체가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거대한 오크가 갑자기 무리의 앞길을 막아선다. 하루카는 즉시 모두에게 물러나서 자신이 혼자서 괴물과 싸우는 모습을 잘 보라고 말하며 그들이 배워야 할 동작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괴물에게 돌진하자 오크는 몽둥이를 휘두르지만 목표를 놓치고 맙니다. 하루카는 그 회피를 이용해 오크의 속도를 가늠합니다. 이 종족은 물리 공격에 큰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이긴 유일한 방법은 마법이라는 것을 너드들의 말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홀로 선 영웅은 메뉴를 열어 효과적인 주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그는 불, 물, 흙, 공기라는 고전적인 4가지 원소를 발견합니다. 하루카는 집에서 바닥을 청소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포장을 활용하다가 이 능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겉보기엔 쓸모없어 보이는 기술도 유용할 수 있었고 하루카는 이를 자신의 이점으로 바꾸는데 능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루카는 이 싸움에서 완전히 혼자였던 것은 아니었고 오크는 공격을 재개하며 하루카가 몸을 숨긴 나무를 거대한 몽둥이로 부수기 시작했다. 다음 몇 번의 휘두름은 인간에게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고 고기 다짐이 되기 전에 하루카는 재빨리 오크 주변을 돌며 막대기로 때려서 불쌍한 생물을 외치게 하고 땅에 쓰러뜨렸다. 이 승리로 하루카는 생각에 잠겼다. 오크는 물리 공격에 강하다고 방금 말했는데 막대기 하나로 하나를 쓰러뜨렸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자들도 가까이 다가와서 방금 일어난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 괴상한 퍼포먼스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다. 그러나 하루카조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어서 그는 다음번에는 제대로 싸우고 마법에 의존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번 이야기를 하자면 일행은 길을 따라가다가 또 다른 오크를 마주쳤다. 이번에는 하루카가 자신의 화염 마법을 실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크에게 화염구를 던져 싸움에서 승리했고 모두가 하루카가 이 싸움을 얼마나 쉽게 처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했다. 게다가 전과 마찬가지로 그 남자가 너무 강해서 평범한 사람들처럼 해결할 수 없었기에 소녀들은 전투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각자 먹을 구이 고기를 가지게 된 덕분에 소녀들은 전보다 화가 덜 났습니다. 그들은 밤을 보낼 임시 야영지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루카는 적을 막기 위해 토속 마법으로 함정, 즉 매우 깊은 구덩이를 설치합니다. 그의 마법 텐트는 몬스터를 막는 기능뿐만 아니라 존재를 감지하는 기능도 있어서 소녀들은 완전히 안전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했으니 평가 기술로 배우게 된 지도를 사용하여 다음 날의 경로를 계획할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위치를 관찰하던 중 그는 갑자기 그 지역의 적의 존재를 감지하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갑니다. 멀리서 그는 몇몇 남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괴롭히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여 식은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정하게 하루카에게 다가오는 운동선수들이었습니다. 하루카는 그들이 숲속에서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속셈을 알고 싶어한다. 운동부원들은 섭섭한 표정으로 자신들은 어떤 여자애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카 자신을 위해 여기 있다고 설명한다.
여자아이들은 반에서 다른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건 그렇고 운동부 주장은 숲속의 마리오네트나 최면술보다 훨씬 위험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고 하루카에게 알린다. 하루카는 그 두 가지보다 더 골치 아픈 마법이 무엇일지 궁금해하며 납치라는 능력을 떠올린다. 운동부원은 그것이 바로 그 능력이라고 확인하며 예상과 달리 그 능력을 가진 자는 불량배들이 아니라 외부인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 하루카는 위협적으로 손을 뻗으며 자신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들을 바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능력이 불량배들의 손에 있는 것보다 하루카의 손에 있는 편이 1000배는 낫다고 운동부원들은 동의하지만 그래도 그 은둔형 외톨이가 정말 그 주문을 사용할 줄 아는지 알고 싶어 한다. 얼굴을 붉히며 하루카는 사실 자신은 봉사 마법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운동부원들은 전혀 몰랐지만 하루카가 맡았으니 별일 없을 거라고, 아이가 그걸 쓸모있게 쓸 리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에 약간 기분이 상한 하루카는 혼자 있는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운동부원들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유괴 스킬 조심하라고 경고하러 왔고 숲에 숨어있는 불량배들을 계속 감시할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수련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하루카에게 여자애들에게 사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고는 남자애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고 그동안 대화를 엿듣고 있던 반장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17일 아침이 밝자 하루카는 팀에게 여정을 계속하자고 독려합니다. 이상하게도 여자애들은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고 하루카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자 반장이 그에게 다가와 카자키제 그룹과 나눈 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루카는 그들이 모든 일에 대해 사과했다고 설명하지만 여자아이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녀는 하루카에게 먼저 사과하고 무거운 주제라 오랫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루카는 자신이 유괴 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곧 깨닫고 오다 일행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던 터라 놀랐지만 하루카가 알게 된 이상 그가 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도왔는지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하루카는 왜 자신이 두려워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그 능력은 목숨을 빼앗은 후 대상의 능력을 훔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사악한 기술이라고 설명합니다. 틀림없이 무서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 하루카는 괴롭히던 아이들의 인형 조종과 최면 능력은 봉인했지만 반장의 유괴 능력은 그대로 두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오직 그녀만이 그 힘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반장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루카에게 자신이 너무 많이 울게 만들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무리는 다시 강으로 향하는 여정을 이어갑니다. 하루카는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자 마음속에 품었던 것을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어떤 방향으로 내달리며 마법 주입을 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 마법 중량 기술을 사용하여 마법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뛰어오르며 엄청난 높이까지 도약합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여전히 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땅에 추락하여 HP를 거의 다 잃습니다. 마법 주입이 없었다면 분명 죽었을 텐데 적어도 몇 초 동안 새가 되어보며 따라야 할 경로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큰 낙하로 인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하루카는 망가진 몸으로 호위대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반장에게 설명하려 하지만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되자 그들은 훨씬 더 빠른 길을 이용하여 다시 출발합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일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 반 여학생들이 단체로 목욕을 하거나 오크 3인조가 모두를 쫓아오는 등의 사건이 있었지만 팀은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이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후 마침내 평온이 찾아옵니다. 즉 그들은 숲의 출구를 발견하고 여학생들이 환호합니다. 한편 하루카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 조심합니다. 그는 메뉴를 확인하다가 전날의 작은 퍼포먼스 덕분에 에어워크라는 기술을 습득했음을 알게 됩니다. 지체 없이 그는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험해보고 안전한지 확인한 후 여학생들과 함께 여정을 계속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중 그는 곤경에 처한 현지인 그룹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괴물들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사람들인 것은 아니기에 하루카는 도와줄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반면 여자아이들은 그들을 구출하는 데 투표했고 반장은 그들이 산적이라면 그들과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행동할 것을 알고 하루카는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혼자 가기로 합니다. 위험에 처한 무리를 만나기 위해 그는 전날 더 높이 뛰는 데 사용했던 마법을 반복하지만 이번에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바람 속성을 이용한 작은 토네이도를 추가합니다. 문제는 그 토네이도가 반장까지 빨아들이고 그녀는 땅에 납작하게 붙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의 망토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은 듯
두 사람은 계획대로 비행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운석처럼 공격받은 무리의 마차 근처에 추락합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원주민들은 어리둥절해하는데 하루카는 그들을 둘러싼 괴물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반장까지도 쓰러뜨린 것 같습니다. 곧 검은 머리의 그 무리의 리더가 자신을 애프터라고 소개하고 다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깨택이라고 말합니다. 하루카는 그들이 왜 공격받았는지 알고 싶어하고 애프터는 상인들이 큰 녹색 늑대 때의 매복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길드에서 그 괴물들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루카가 보기엔 완전히 틀렸다. 어쨌든 엎질러진 물이다. 애프터는 모두에게 남은 전리품을 모으라고 한다. 전투 후 하루카는 개택을 위해 버섯을 굽고 현지에는 그것이 버프를 제공하는 매우 귀한 버프버섯이라고 신나게 말한다. 놀란 하루카는 나머지 대원들에게도 나눠주고 곧 여자들은 멀쩡해진다. 이 광경을 보면서 하루카는 어쩐지 저 두 남자가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들과 함께하는 게 불안해진다. 잠시 후 나머지 대원들이 하루카에게 따라잡고 여자들은 평생 처음으로 엘프를 만나게 되어 기뻐한다. 그리고 현지인들의 안내를 받아 그들이 고대하던 오무라는 도시에 도착한다. 그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며 그들은 흙바닥에 새로운 삶의 결승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뛰어넘으며 미래로 도약한다. 한편 숲속에서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을 찾아 결전을 준비하며 악당들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붙잡혔던 한 소년이 인형 조종과 최면 능력의 봉인을 풀라고 조언하지만 문제는 그러려면 먼저 봉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즉, 악당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전에 그 기술을 가진 괴짜들을 먼저 찾아야 했다. 이상하게도 이 대화가 오가는 동안 악당들과 함께 있는 소년은 음흉한 웃음을 터뜨렸다. 동시에 운동선수들은 멀리서 적들을 지켜보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오누이 시로 돌아온 일행은 그 아름다움과 활기에 매료되어 마침내 자신들이 정말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 행복해했지만 하루카는 자신에게 이곳이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다. 소녀들은 독특한 의류 매장과 전에 본 적 없는 물건들로 가득한 편리한 상점들에 흥분했다. 하지만 초기의 흥분에도 불구하고 반장은 그들에게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녀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서둘러 떠나는 모습을 보며 하루카는 적어도 모두를 안전하게 이곳에 데려왔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끼고 자신의 임무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다. 도시 주변에서 두 소녀는 건물이 컵케이크처럼 보인다며 집을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반장은 이성을 대표하며 돌은 소화에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상기시켜야 한다. 그룹에 넘치는 열정을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반장은 하루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는 이미 그늘에서 음료를 마시며 쉬고 있다. 즉시 반장은 그의 임무가 방금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낯선 곳에서 쉬는 것은 지나친 행동이라고 꾸짖는다. 이에 그녀는 휘스를 불며 모든 소녀들에게 줄을 서서 경례하라고 명령한다. 소녀들이 그렇게 하자 그녀는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발표한다. 우선 그들은 지금까지 모은 잡동사니를 팔고 모험자로 등록하기 위해 모험가 길드로 가야 합니다. 그 후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날 오다의 그룹에 대해 물어볼 계획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인기 있는 여자들 그룹의 리더 시마자키는 왜 오다의 그룹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는지 묻습니다. 궁지에 몰린 대표는 그게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하루카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시마자키가 실제로는 그 범생이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놀리지만 그녀는 진실을 인정하기 부끄러워하며 부인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마침내 모험가 길드로 향하게 되고 하루카는 건물 외관만으로도 기가 죽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험악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신참들을 노려봅니다. 그 후 길드의 한 남자가 하루카에게 다가와 길드 마스터가 그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합니다. 하루카는 재빨리 대표에게 등록 처리를 맡아달라고 요청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러 갑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 같아 긴장한 하루카는 길드 마스터 게이텍을 향해 나아갑니다. 위압적인 외모의 게이텍은 눈앞에 있는 소년이 하루카인지 묻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루카는 확인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마스터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를 갖춰 애프터의 그룹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제 조금 진정한 하루카는 길드를 돌아다니다가 마법석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합니다. 그는 계산대로 가고 그곳에서 여성이 물건의 가치를 평가해주겠다고 설명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루카는 수십 개의 돌을 카운터에 쏟아붓지만 직원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양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든 물건의 감정에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소녀들은 하루카에게 자신들이 모두 모험가로 등록했다고 알립니다. 애프터와 게이트크는 소녀들의 레벨이 30을 넘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들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마자키는 하루카에게도 등록하라고 부추기고
하루카는 마침내 이 새로운 세계에서 공식적인 그룹에 소속될 수 있다는 사실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흥분을 느낍니다. 친구의 열정을 본 반장은 애프터와 게이트크에게 하루카가 그들 모두가 안전하게 도시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카 덕분이었으니 훌륭한 모험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루카는 등록을 시작하지만 곧 레벨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레벨 9이기 때문에 절망하여 무릎을 꿇고 예외를 간청합니다. 하지만 직원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에게는 또한 그룹에 속해야 하며 레벨 20이 되어야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알립니다. 30레벨에 도달해야 비로소 진정한 모험가로 인정받는다. 이 소식에 낙담한 하루카는 아직 20레벨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외톨이 스킬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떤 그룹에도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대표는 친구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그날 밤 모두의 숙소를 구하는 책임을 진다. 그래서 저녁이 되자 그녀는 팀을 길드에서 추천한 호텔로 안내한다. 하지만 하루카는 그 장소의 이상한 분위기에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이 들어서자 젊은 리셉셔니스트가 활짝 웃으며 그들을 맞이한다. 길드에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들었다고 말한다. 각 방문에 하트가 붙어있는 것을 본 하루카는 이곳이 어떤 종류의 도로변 러브 호텔인가 의아해한다. 그러자 대표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나중에 그는 방에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침대에서 편안함까지 느낀다. 하지만 속으로는 숲이 그립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시마자키는 오다와 다른 소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반, 클래스, 이 세계에 도착한 지 19일째 되는 날 아침, 모두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대표가 도시가 비교적 안전하고 온갖 상점들이 있다고 발표합니다. 소녀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하루카는 그들이 여기서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법석을 판 후에는 숲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길드로 돌아와 자신의 돌에 대한 제안을 보았을 때 직원이 돈 가방을 카운터에 던져놓으며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사과합니다. 하루카는 길드장이 개입하여 아직 돌을 모두 세어보지도 않았다고 강조하자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하루카가 볼 때 그들은 한꺼번에 모든 돈을 지불할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할부로 지불하겠다고 제안합니다. 하루카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길드장은 첫 번째 지불금으로 800만 히를 따로 떼어놓고 하루카는 만약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돈은 일본 엔화와 거의 같은 가치이며 즉 그는 지금 5만 2천 달러가 조금 넘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길드 직원이 이 세계의 시장 가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루카의 경우 F급 마법석만으로도 800만 히를 벌었고 애프터 일행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완료한 녹색 늑대 미션의 보상까지 더하면 더욱 많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반장은 필수품을 사야 할 시간이라고 선언합니다. 각테크는 그 많은 돈을 다 쓸 수 있는 멋진 곳을 안다고 거들며 하루카는 여자들로 가득 찬 곳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게도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며 각테크를 따라가지만 아직 그럴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각테크가 말한 곳 던전에서 직접 가져온 물건들로 가득 찬 상점에 도착합니다. 상점 주인은 다소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좋은 사람입니다. 하루카는 곧바로 투명 망토, 파워 장갑, 화염 지팡이, 만화 절단검을 테스트합니다. 모든 것에 완전히 매료된 그는 세븐샵이라는 목걸이를 발견하고 상점 주인은 이 액세서리를 통해 다른 7개의 장비 효과를 합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아이템에 더욱 집착하고 있던 하루카는 반장이 다가와 곧 취침 시간이니 즉시 호텔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며 방해를 받는다. 짜증이 난 고독한 늑대는 최소한 한 가지 아이템, 마법 지팡이와 로드를 강화하는 겨우살이 가지라도 테스트할 수 있냐고 묻는다. 그러나 물건을 잡는 순간 실수로 그것을 활성화해버려 모든 장비가 융합되고 마법 목걸이 값을 지불하지도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가게 주인은 분노하며 그 아이템이 1천만 힐 이상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게텍과 반장은 상황을 고려해 가격을 할인해달라고 설득하려고 한다. 20일이 되자 하루카는 실수로 인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고 사고 싶은 것이 여전히 너무 많았다. 다행히 가게 주인이 가격을 800만 힐로 낮춰주었지만 이제 아이는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마법석을 모아 팔고 싶어도 외부인은 모험가가 되어 허가증을 받지 않으면 도시를 떠날 수 없다. 만약 소녀들과 함께 몰래 나가려고 한다면 반장은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에 직면한 하루카는 도시 생활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숲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농민 세트 A에 융합된 투명 망토가 있어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하루카는 그것을 이용해 반 친구들 몰래 도시 성벽까지 다가갑니다. 하지만 막 성벽을 넘어 탈출하려는 순간 몇몇 반 친구들이 하루카를 부르는 바람에 성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 일은 일단 제쳐두고
하루카와 친구들은 한반 친구가 새 옷을 시험하려고 공개적으로 거의 옷을 벗으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루카는 소동을 막으려고 급히 그녀를 말립니다. 결국 그의 첫 번째 탈출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21일, 반 친구들은 첫 임무를 준비합니다. 하루카는 그들과 함께 가고 싶다고 요청하지만 전날의 탈출 시도 때문에 반장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떠난 후 외로운 늑대는 투명 망토를 두르고 문지기 몰래 밖으로 빠져나간다. 기뻐서 정신없이 숲으로 달려가는 그 방해물은 아무것도 없다. 무방비 상태의 소녀가 있는 마차를 공격하는 산적 무리조차도. 하지만 산적들은 목격자를 남길 수 없다며 그를 공격하고 하루카는 싸워야만 한다. 그래서 그는 상황을 처리하고 숲으로 돌아가기 위해 화염탄을 소환한다. 그렇게 그는 산적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자신의 나무 지팡이가 훨씬 강력한 지팡이로 진화했음을 깨닫는다. 그 가게에서 사용한 겨우살이 가지 덕분일까? 아니면 합쳐진 불 지팡이의 효과일까? 곧 산적들은 다시 일어나 상대가 고작 9레벨 소년임을 알아채고 20레벨 이상만 사용 가능한 무기 기술을 사용하려 한다. 첫 번째 산적은 슬래시, 두 번째는 더블, 세 번째는 대시를 사용한다. 하루카는 그들이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 스스로 지쳐서 패배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를 통해 외로운 늑대는 무기 기술이 강력하지만 적들은 여전히 약하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마차 속 소녀가 자신을 구해준 남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소녀는 자신을 마리엘이라고 소개하며 귀족이지만 하루카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성격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지역 영주의 딸이라고 설명하며 공격 이후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 남은 여정을 함께 해줄 것을 청합니다. 물론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의향이 충분하지만 하루카는 숲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으나 마지막 부분 때문에 머물러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마차 안에서 마리엘은 하루카에게 어느 도시 출신인지 묻고 그는 형편없는 길드가 있는 끔찍한 곳에서 왔으며 그곳에서는 방문객이 원할 때 떠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소녀는 그 도시의 영주도 자신이 다스리는 곳만큼 끔찍하다고 확신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엘은 울기 시작한다. 하루카가 모욕한 도시 영주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마차는 옴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루카는 당황하며 내리려고 하지만 귀족은 그녀를 구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선수들과 괴롭히는 무리들은 숲에서 충돌하고 선수들 리더는 적의 칼에 찔린다. 첫 동료가 쓰러진 것을 보고 그룹은 상황이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소년을 찌른 칼은 괴롭히는 무리의 것이 아니었으며 전장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한 인물의 것이었다. 이 검객은 다음으로 공격해온 괴롭히는 무리의 한 명을 상대의 몸통을 관통하며 재빨리 쓰러뜨렸다. 그러나 괴롭히는 무리들은 동료들이 쉽게 쓰러지는 것을 보고 분노하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예상대로 수수께끼의 검객은 남은 두 건달을 눈 깜빡할 사이에 베어버렸다. 이 현실에 직면한 운동선수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결국 검객은 적들 앞으로 돌아와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도망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하루카에게 다시 돌아서자 그는 여전히 지금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인 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절망하고 있었다. 마리엘은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고 물었다. 젊은 남자는 강아지 눈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대답했다. 이제 그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오무 영주의 저택에 도착했다. 너무 커서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집이었다. 그림을 보며 그는 영주와 그의 아내를 그린 그림인지 궁금해했다. 둘이 아주 행복해 보였지만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떠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가까운 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려는 순간 마리엘이 다시 나타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녀의 부탁대로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루카는 밖에서 기다리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가 도망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고 그의 얼굴에다 그것을 던져주듯 말했다. 하루카가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고 둘러대자 마리엘은 참을성을 잃고 전사에게 어떻게든 보상을 해줄 테니 그 자리에 머물라고 단언했다. 나중에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귀족은 손님을 식탁에 차려진 진짜 향연으로 데려갔고 그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떠날 생각을 포기했다. 그 후 마리엘은 하녀 중 한 명에게 구출에 대한 현금 보상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게다가 그 영웅이 이 땅에 아무런 신분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그에게 언제든지 도시에 출입할 수 있는 온이 신분증을 건넸다. 대신 물론 귀족은 그 남자가 앞으로 적어도 이 마을 이름을 기억하기를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하루카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먹을 푸딩의 농도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당황한 마리엘은
그에게 이렇게 대하려고 꾸몄다고 조용히 말했다. 22일에는 자신의 파티가 있는 여관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그는 도망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마침 시장이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다고 덧붙였다. 의심스러워진 소녀들은 팀원이 왜 초대받았는지 알고 싶어 했고 하루카는 이유를 모른다고 둘러댔다. 그때 몇몇 소녀들은 그 이야기를 잊고 임무를 수행하러 갔고 하루카는 다른 소녀들도 모두 잊고 가주길 바랐지만 가기 전에 반장이 그 젊은이는 도시를 떠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냉소적이고 태평한 하루카는 다시 한번 알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자들은 그를 다시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투명 망토를 이용한 새로운 탈출 시도를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잘 되도록 보장해줄 최고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영주의 딸에게서 얻은 신분. 그리하여 그는 온유의 문으로 달려갔지만 떠나기 전에 마리엘에게서 딴 돈으로 물건을 좀 사고 버섯이 아닌 온갖 음식을 먹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반장에게 편지를 남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차라리 그녀를 더 짜증나게 하지 않는 편지가 좋겠지만 그래서 그는 단순히 숲속의 선수들을 확인하러 간다고 밝히고 자신이 없는 동안 여자아이들에게 계속 레벨업을 하라고 부탁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마침내 건장한 병사가 통행을 지키고 있는 출구로 향했다. 지체 없이 하루카는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보여주었고 온유에 불필요하게 감금되었던 후 자유를 얻었다. 이번에는 길에서 마차가 공격당하더라도 못 본 척하고 계속 가기로 했다. 얼마 후 그는 사랑하는 숲에 도착했다. 그곳은 낡은 버섯이 덤불 속에서 자라고 물고기가 강에서 헤엄치며 평소에 괴물들이 숨어있는 곳이었다. 이 모든 요소를 보며 하루카는 다시 집에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집이라고 하면 그의 동굴이 먼저 떠올랐고 그는 사랑하는 것처로 달려가고 싶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가는 길에 거대한 오크가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쉽게 물리쳤다. 생각해보니 이런 생물이 숲의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은 이상했다. 이 종족은 보통 숲의 더 깊은 곳에 서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유에서 구입한 물건들이 숲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상대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쓰러뜨렸다. 장비에 대한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지기 시작할 때쯤 그는 이곳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특히 길의 어느 지점에서 바위에 퍼져있는 핏자국을 발견했을 때 더욱 그랬다. 그는 그것이 괴짜들의 피가 아닐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들은 아이즈카이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피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곧 그는 앞에 있는 발자국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커다란 핏자국이 이어져 있는 것을 알아챘다. 망설임 없이 그는 그 방향으로 달려갔고 바위 위에서 심하게 부상당한 운동선수들을 발견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그는 버섯으로 만든 여러 개의 치유 무략을 던져 그들을 구하려 했다. 이렇게 하자 운동선수들의 리더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가 하루카임을 알아본 뒤 여자애들이 안전한지 물었다. 하루카는 그들이 도시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으며 모두 운동선수들 덕분이라고 답했다. 이에 카즈카제는 자신이 반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며 안도했다. 그러자 혼자 남은 한 사람이 그들이 반에서 필요로 하는 최고의 운동선수라고 완성했다. 밤이 되자 주인공은 모든 불량배들이 죽었고 어디에도 괴짜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폭력배들을 죽인 범인은 정체불명에 막을 수 없는 자였고 그들이 이 세상에 가져온 모든 무기를 훔쳐갔습니다. 카즈카제에 따르면 그 검사는 천재일지도 모르지만 분명 이 모든 계획을 미리 치밀하게 꾸몄을 겁니다. 게다가 우두머리는 그 낯선 자가 학급 대표를 노리는 이유는 그녀가 적의 능력을 빼앗는 능력인 납치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탐낼 만한 능력입니다. 그 외에도 하루카는 자신과 덕후들만 그 여자애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운동부는 그 검사가 계속 학급 대표에 대해 묻자 그녀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언젠가 운동부가 학급 대표를 노릴 것이고 그러면 그가 목표물을 따라갈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살려두었습니다. 하지만 운동부는 적의 의도대로 하지 않기 위해 숲속을 헤매다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수수께끼의 적은 분명 피의 흔적을 따라 이곳으로 올 것이다. 하지만 하루카의 도움으로 팀장은 힘을 합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들은 하루카는 이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의 유일한 바람은 이 숲에서 혼자 평화롭게 사는 것이지만 의무가 그를 부르고 그는 일어나는 일을 그냥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생각으로 그는 도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선수들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서 도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그들은 도시로 가서 여자아이들과 합류해야 한다. 남자들이 떠난 직후 하루카는 그들을 후방에 두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만약 모두가 이 수수께끼의 검객에게 죽는다면 여자들을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편 여자아이들은 오묘트 주변에서 홀로 방황하는 사람을 찾는다. 하지만 하루카가 편지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반장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인공으로 돌아와서 그는 선수들로부터 검사의 무기술에 대해 들었다. 그러한 기술은 강력하지만 일단 시전하면 취소할 수 없고 사용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 하루카는 이 약점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그러려면 상대에 맞춰 레벨을 올려야 한다. 그래서 그는 가는 길에 몇몇 고블린들을 물리치지만 더 강한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다 그는 운 좋게 고블린 킹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충분한 경험을 얻을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먼저 이 몬스터를 물리쳐야 하는데 결코 약하지 않다. 거대한 곤봉에 깔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하루카는 몇 가지 주문을 하나로 모은 마법 봉투를 사용할 기회를 찾는다. 그것으로 그는 적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분쟁을 해결한다. 놀랍게도 고블린 황제가 나타났다. 9레벨의 고독한 방랑자를 훨씬 능가하는 50레벨의 괴물이었다. 하루카는 정면으로 맞설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망칠 자신도 없었기에 이전과 같은 전술을 쓸 수밖에 없었다. 가진 모든 끔찍한 기술들을 섞어 단일 마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고블린에게 돌진하여 기술을 사용했다. 괴물은 다시 일어섰고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힌 것 같았다. 곧 고블린 황제는 공격에 대한 반격을 가하며 고독한 방랑자의 얼굴을 쳤다. 하루카는 치명상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피해야 했다. 하루카는 겨우 틈을 찾아 지팡이로 반격했다. 마침내 고블린 황제의 체력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괴물은 즉시 회복하기 시작했고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여 하루카를 힘껏 날려버렸다. 몇몇 나무와 충돌하고 극한의 위기에 처한 것을 느낀 하루카는 친구들이 자신의 임무 성공에 달려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이 순간에 주저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생각을 떠올리며 남은 힘을 다해 고블린 황제를 공격했다. 몇 시간 후 숲에 다시 해가 뜨자 하루카는 적을 쓰러뜨리고 탈진해 있었다. 갑자기 그는 11레벨 달성을 축하하며 안도의 외침을 질렀다. 그런 다음 동굴 속 자신의 집으로 가서 얻은 기술들을 확인했다. 그가 고안한 기술은 여러 마법이 하나로 융합된 것으로 이제 기술 사용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 기술 선택 즉시 준비 없이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후에 한 남자가 하루카의 거처에 접근했고 고독한 방랑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후드를 내리고 자신이 다나카임을 드러냈다. 그는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그 소년들 손에 고통받는 것 이상의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소녀들은 또 다른 사냥을 마치고 온묘로 돌아왔지만 성벽에서 운동선수들을 발견했다. 그 사이 카케자키는 하루카가 적과 단독으로 맞서기 위해 남았다고 설명했다. 숲속에서 고독한 방랑자는 다나카를 자신의 거처로 비꼬듯이 맞이했고 다나카는 거의 죽어가는 운동선수들을 통해 아직 반장에게 다가가지 못한 것을 한탄했다. 특히 그는 일진 무리에 잠입하여 그들을 모두 장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만큼 더욱 그러했다. 그 말과 함께 하루카는 타나카가 이 모든 일의 배후였음을 깨닫고 타나카는 자신이 불량배들을 이용해 전교생을 분리시켰다고 자백한다. 격분한 하루카는 운동선수와 불량배들 외 다른 남자들에 대해 묻고 타나카는 무자비하게 그들은 모두 죽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는 하루카처럼 최악의 스킬만 가진 패배자와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납치 스킬을 최대한 빨리 획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쓸데없는 말은 그만두겠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하루카는 무기를 겨누며 그의 도주를 막고 타나카는 그 자리에서 하루카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인상적인 기술로 그는 땅에서 돌을 들어 올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라도 하듯 먼지 구름을 일으킨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얀 방에 남은 끔찍한 스킬들을 기억한다며 하루카가 최악의 스킬로 자신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외로운 늑대와 달리 그의 라이벌은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돌을 소환하여 표적에게 던지는 동시에 간섭 능력, 즉 이상한 반응을 하루카의 몸에 일으키는 음성 명령을 사용한다. 한편 주인공이 숲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반장은 도와주려고 달려가지만 카자카제는 하루카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며 그녀를 막는다. 다시 외로운 늑대로 돌아온 그는 다나카가 던진 돌을 피하려 애쓰고 있다. 특히 상대의 간섭 능력이 그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 같다. 한편 다나카는 상대가 그의 투사체를 잘 피했다고 인정하지만 새로운 마법을 소환하면서 이번에는 소년이 같은 운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카는 패배를 가까스로 모면하지만 대결에서 버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 보인다. 다나카는 오만하게 외로운 늑대가 약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그가 이런 공격을 견딜 최소한의 능력이라도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하루카는 비꼬듯이 감사의 말을 전하고
다나카는 그의 라이벌을 죽이기 전에 언제부터 자신을 의심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 하루카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말한다. 수학 천재가 불량배들과 어울리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다나카는 소년이 눈썰미가 좋다며 생각했던 것만큼 어리석지는 않다고 인정한다. 질문에 답한 후 하루카도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타나카는 이 모든 걸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해온 걸까? 악당수매는 처음부터 납치 능력의 부재를 눈치챘을 때부터 계획했다고 밝힙니다. 그는 간섭 기술을 얻었을 때 자신이 폭력배들을 조종하고 마음대로 이용하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계획을 밝힌 후 타나카는 땅에서 뿌리를 뻗어 적의 발을 묶고 이 싸움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 강렬한 불꽃으로 하루카에게 불을 지르고 이 결투가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환경에 형성된 두꺼운 불길에서 하루카는 상대의 힘을 흡수하여 공격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솔직히 외로운 늑대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도해볼 수밖에 없었고 이 모든 것은 그가 우연히 마법 아이템 상점에서 결합한 겨우살이 덩굴 때문입니다. 그 효과는 흡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인공은 다나카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방심한 틈을 타 반격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팡이로 공격하자 하루카는 적이 재빨리 검을 소환하여 공격을 막는 것을 봅니다. 다나카는 상대가 이것이 승리의 순간이라고 생각한 것을 비웃으며 이 싸움에서 마법이 필요 없다고 확신합니다. 즉, 악당은 목표물을 파괴할 무기를 선택하는 동안 속임수를 썼던 것입니다. 검과 창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다나카에게는 어려워 보였기에 그는 운에 맡기려 했지만 결국 모든 무기를 동시에 사용하기로 합니다. 다양한 특징을 가진 무기를 번갈아 사용하며 수학 천재는 다양한 공격 패턴으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격렬한 싸움 속에서 하루카는 모든 타격을 피할 수 없어 강력한 충격을 받고 멀리 날아갑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약해진 목표물 앞에서 다나카는 그가 이미 패배감을 느끼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루카는 일어서려고 애쓰면서 적의 공격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그의 방어에서 빈틈을 찾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생각을 정리하며 그는 타나카가 다른 사람의 스킬을 복사하기 위해 모방 스킬을 사용했는지 묻는다. 그러자 상대는 이 추론이 매우 날카롭다고 다시 한번 인정한다. 하루카는 적이 반장 납치 스킬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타나카는 그 스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힘까지 그는 무적이 될 때까지 스킬을 복사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리고 새로운 나 스킬로 공격을 가한다. 하루카는 싸움이 길어질수록 그 남자가 더 미친 듯한 스킬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게다가 하루카가 공격적으로 나가도 타나카는 환영 기술로 쉽게 공격을 피한다. 이 인식은 외로운 늑대가 지팡이를 내리고 머리를 숙이게 하며 이 상대를 이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표적의 경계가 풀린 것을 이용해 타나카가 돌진하지만 하루카는 낮 능력을 활용하여 외로운 늑대가 공격을 피할 수 있게 예상합니다. 동시에 그는 타나카에게 같은 힘을 3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언급합니다. 가면이 벗겨진 타나카는 싸움에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놀라는 동시에 그의 거만함을 상당히 잃습니다. 그때 하루카는 상대의 일련의 공격을 유도한 후 모방 기술의 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힙니다. 실제로 타나카는 각각의 능력을 2번만 사용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하루카는 공격을 계속 피한다면 싸움을 이길 수 있다고 혼자 생각합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타나카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그의 적이 이미 그가 내는 속도에 익숙해져 회피가 더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루카는 결투를 장악하고 무자비하게 반격을 시작하여 상대를 나무에서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마무리할 기회라고 생각한 외로운 늑대는 환수를 2번 사용한 후 타나카에게 돌진합니다. 하지만 수학 천재는 빠르고 강력한 화구를 소환하며 자신이 패배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목표물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타나카는 또 다른 엄청난 힘의 시범을 보여 하루카를 후퇴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는 하루카 같은 실패자에게 졌다는 것에 분노하며 강한 감정적 균형 상실을 보이고 이러한 태도는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1000가지 기술의 사용자는 아직 한 장의 패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훔친 능력입니다. 그러자 타나카는 유령 같은 보라색 기운에 휩싸인 채 하루카를 향해 지그재그로 돌진했습니다. 곧 그는 사방에서 공격을 퍼부었고 그의 라이벌은 어디서 공격하는지 거의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다나카가 위에서 나타나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고독한 자는 간신히 도망쳤다. 다나카의 공격 충격만으로도 지면이 초토화될 정도의 엄청난 힘에 흔들리면서 말이다. 다음으로 다나카는 그의 상대를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듯한 강력한 영역으로 감싸며 죽음의 기술로 제압했다. 주인공은 지체 없이 약해져서 바닥에 쓰러졌다.
자신의 전략이 성공한 것을 본 타나카는 큰 소리로 웃으며 쓰러진 적의 머리를 밟고 하루카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단 한 번의 싸움에 너무 많은 기술을 낭비했다는 것을 후회했지만 일단 이 빼앗는 기술을 얻었으니 원하는 만큼 마법을 훔칠 수 있었다. 결국 천재는 고독한 자의 머리를 차고 영원한 작별 인사를 건넨 후 돌아서서 걸어갔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하루카는 일어서서 그 녀석이 정말로 남의 머리를 차고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했냐고 물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타나카는 죽음의 기술은 레벨 11의 누구에게든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그의 말에 따르면 이 힘은 100% 효과적이었다. 하루카는 자신이 웰빙 스킬 사용자라고 설명하며 그 스킬이 부정적인 상태 이상에 대한 저항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속임수는 자신에게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모든 능력치 포인트를 운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후로 자신의 운 속성이 엄청나게 높았다며 그렇게 높은 수치 덕분에 하루카에게 걸리는 마법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상기시켰다. 그의 터무니없는 행운 덕분에 그 확률은 상당히 증가했다. 타나카는 적이 쓰러진 것이 스킬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루카는 적이 그냥 죽었다고 뻔뻔하게 밝혔다. 비록 타나카의 머리에 날린 그 발차기는 큰 실수였지만 혼란스러워진 라이벌은 하루카가 처음에 자신에게 간섭 스킬을 걸었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다. 하루카는 자신의 하위 능력 중 하나인 마네킹이라는 능력으로 허상의 밧줄로 몸을 묶어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시점에서 타나카는 완전히 제어력을 잃고 필사적으로 공격했지만 하루카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든 스킬을 간단히 무력화했다. 정신적으로 붕괴된 타나카는 이 싸움에서 자신의 계산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1 더하기 1은 항상 2입니다. 그게 세상 이치죠. 하루카는 그 수학이 맞다고 동의했지만 그들의 원래 세계에서만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가혹한 말을 듣고 타나카는 학생 시절에 지루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천재성에는 수업이 너무 쉬웠고 자신과 친구들 사이의 지적 격차는 어떤 경멸을 낳았습니다. 날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학교 일상이 영원히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바로 그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한 타나카는 드디어 삶의 동기를 찾았다. 스킬보드 앞에서 그는 힘을 얻었고 끝없는 지루함의 나날을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세계에서의 여정을 최대한 짜릿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으며 심지어 동급생들의 목숨을 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모두를 죽이고 모든 사기 스킬을 훔친다면 타나카는 마침내 강력하고 무적이며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천재 학생은 최악의 능력을 지닌 채 고립된 외톨이와의 싸움에서 길을 잃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마음은 없었다. 분노에 휩싸인 타나카는 검으로 공격을 멈추지 않았지만 곧 적에게 무기를 빼앗기고 말았다. 타나카에게 더 이상 스킬이 없다고 생각한 하루카는 싸움을 끝내기 위해 다가갔으나 천재의 검이 스스로 돌아와 공격자의 어깨를 꿰뚫었다. 하루카의 약점을 틈타 적은 검으로 여러 차례 공격하며 1 더하기 1은 언제나 2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 순간 하루카는 적의 얼굴을 지팡이로 반격하며 그가 너무 자만해졌고 쉽게 얻은 사기 스킬들로 인해 나태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말하는 순간 고독한 자의 몸 주위에 금빛 아우라가 나타났다. 마지막 시도로 타나카가 다시 돌격했지만 하루카는 자신이 창안한 능력으로 결투를 끝냈다. 마침내 무릎 꿇고 패배한 라이벌 앞에서 하루카는 최악의 능력조차도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 와중에 신동소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멀리서 하루카는 극심한 피로와 부상의 고통을 느끼며 친구들을 떠올렸다. 그는 모두에게 사과하고 무릎을 꿇고 이것이 자신의 끝이라고 상상했지만 덕후들이 마침내 도착하여 그가 바닥에 닿는 것을 막았다. 그들은 고독한 자를 찾고 있었고 도와주러 왔다고 설명하며 부상당한 그를 숲을 통해 데려갔다. 가는 길에 하루카는 덕후들이 왜 자신을 위해 온 것인지 궁금해했다. 그러자 오다는 던전에서 돌아왔을 때 학급 친구들이 마을에 있었고 혼자서 숲속에서 싸우는 것을 걱정해서 도와주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곧 무리는 오미우에로 돌아왔고 하루카는 여자아이들의 모든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도코다이 클래스의 전형적인 대표로서 그것은 이해할 만하게 불편했습니다. 어느 순간 여자아이들은 그에게 제대로 목욕을 시켜주겠다며 시민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그의 의사는 무시되었습니다. 한편 속물들은 괴짜들을 캠프에서 쫓아내는데 찬성했던 것을 사과하고 그들이 그룹을 위해 했던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 대화를 듣고 하루카는 이미 학급 대표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했음을 깨닫고 슬쩍 빠져나가 도코다이 생활로 돌아가려 했지만 대표가 그를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소년을 껴안고 왜 그렇게 떠나고 싶어 하는지 물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하루카가 죽었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또 울렸는지 물었지만
이번에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특히 그녀의 친구가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이제는 하루카가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꾸중을 들을 차례였고 피할 수는 없었다. 다음 장면에서 주인공은 오랜 시간 어둠 속에서 기다리다 마침내 나타난 신비로운 소녀에 대한 이상한 꿈을 꾼다. 여관 침대에서 일어난 소녀는 타나카와의 격렬한 싸움으로 인한 피로와 고통을 느낀다. 방 밖에서 그는 던전 안에서 사람들의 시각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희귀 아이템을 찾으려는 너드들과 마주친다. 짜증이 난 하루카는 그런 물건이 오다 같은 수상한 사람에게 딱 맞다고 말하자 소녀는 은둔자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반박한다. 너드들은 또 다른 탐험을 떠났고 주인공은 그들이 이 예상치 못한 여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의 행동에 대해 그는 너드들을 만나고 타나카를 물리친 것을 떠올리며 여기에 더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동굴 생활로 돌아갈 시간이야.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고 가려는 순간 하루카는 단장의 불가피한 존재감을 감지한다. 그녀의 몸 주위에는 그의 근거 없는 결정을 나무라려는 분노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눈에는 불꽃처럼 분노가 번져 그녀는 그를 따로 불러 이야기한다. 하루카는 어제처럼 또 잔소리를 듣는 건 아닐까 걱정한다. 여자애들한테 이미 충분히 잔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말을 꺼내며 반장은 그에게 아직 자기에게서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고 상기시킨다. 그리고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며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혼자 했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애원한다. 그러자 하루카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소녀는 기꺼이 받아들인다. 안도한 하루카는 이게 타나카를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한다. 대표의 분노를 피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외톨이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괴짜들이 언급한 아이템을 찾으러 가는 것을 고려한다.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하루카는 더 이상 부당하게 혼나지 않을 것이므로 그는 던전으로 가기로 결심한다. 한편 오미 영주의 저택에서 마리엘의 아버지는 사무실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그러다 딸이 나타나 쉬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남자는 동의하지만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도시가 국경지대에 있다는 점과 그 지역에서 몬스터 활동이 증가하면서 상인들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을 기억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적절한 주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갑자기 던전 원정에 나섰던 병사가 급히 돌아와 끝없이 몰려오는 몬스터 무리를 경고한다. 두려움에 떠는 전사와 달리 하루카는 던전을 찾기 위해 들판을 여유롭게 걸어가던 중 근처에 몬스터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다. 곧 첫 번째 몬스터 무리가 그를 맞이하지만 소녀는 이 적들을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한 워밍업으로 여긴다. 온미의 모험가 길드에서 길드마스터는 반장에게 마리엘이 달려와 도시를 공격하려는 오크 무리가 오고 있다고 알리기 전까지 길의 몬스터들을 처리하라고 요청합니다. 게다가 인근 마을들도 초토화되었습니다. 지체 없이 모험가들은 리제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반장은 상황을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 급히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하루카가 이번에는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때마침 그는 적의 무리에게 돌격하며 한 번도 그렇게 많은 오크가 모여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음에도 특히 적들 중 오크왕이라 불리는 자와 마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대부분의 적을 쓰러뜨립니다. 잠시 후 온미는 오크 침공에 맞설 방어군을 준비합니다. 레벨 37 오크왕과 싸우면서 하루카는 단 한 방으로 쓰러뜨리지 못했지만 연속적인 공격으로 상황을 뒤집고 결국 괴물을 쓰러뜨립니다. 땅에 흩어져 있는 오크들의 무더기를 보며 인간은 이 지역의 몬스터가 이렇게 쌓이게 된 이유를 궁금해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사실 그는 단지 던전에 도착해 자신이 갈망하는 희귀 아이템을 찾고 싶을 뿐이다. 그리하여 그는 은신 스킬을 사용해 경비병들에게 들키지 않고 던전에 들어가는 것을 다음 목표로 삼는다. 던전에 들어서자마자 하루카는 미소를 지으며 이 금이간 바닥이 수년간 많은 모험가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리고 넓은 복도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소녀는 자신이 찾으러 온 아이템에 집중해야 하므로 그는 그곳을 탐색하며 첫 번째 보물 상자를 발견한다. 안타깝게도 상자에는 쓸모없는 장비 따위만 들어있었고 이후 찾은 다른 상자들에서도 모두 형편없는 보상만 나왔다. 이런 불운에 직면한 하루카는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의 위치를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만 곧 던전 내 마법 아이템 상점의 상인에게 물어볼 생각을 떠올린다. 그렇게 소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출구로 향해 도시로 돌아가 이 정보를 구하기로 한다. 밤이 깊어지자 온미의 방어선은 오크들을 기다리며 긴장감에 휩싸였다. 길드장은 오크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에 의문을 품었고 마리엘은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다. 귀족이 그럴 것이라고 말하자 병사들은 이것이 거짓 정보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지만 그 순간 연기 너머로 그림자가 나타나 모든 병사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도로에서 하품을 하는 어린 하루카였을 뿐이었다. 대표가 서둘러 다가와 이웃 마을이 괴물들에게 공격받았고 이제 온미도 위험에 처했다고 알렸다. 그녀와 함께 수업에 있는 다른 소녀들도 합세하여 그를 다시 꾸짖었다. 그는 사라져 모두를 걱정하게 만드는데 이미 도가 텄기 때문이다. 도시를 공격해야 할 괴물들에 대해 하루카는 아마 자신이 전에 모두 물리쳤을 거라고 말했다. 비록 용감한 행동이었지만 소녀들은 그가 또다시 말썽을 일으켰다며 다시 한번 불평했다. 얼마 후 선술집에서 모험가들이 그 혼자 있는 자를 노려보는 가운데 영주의 딸이 괴물들로부터 마을을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길드장 또한 감사를 표하지만 하루카에게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마리엘과 대표가 그 시민을 더 나무라며 그를 더욱 괴롭힙니다. 길드장은 최근 괴물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심지어 던전에서도 출연하고 있어 젊은이에게 엄하게 대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언제든지 엄청난 수의 괴물 무리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화가 끝난 후 하루카는 침대에 누워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잔소리하며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고독한 삶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고 불평합니다. 하루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소문이 아이템을 갈망합니다. 27일 새벽, 주인공은 마법 아이템 가게에 도착하여 주인을 당황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타났을 때는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남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물건에 대해 문의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가게 주인은 젊은 남자가 페로몬 반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건은 던전 50층 아래에 있을 거라고 말했다. 흥분한 하루카는 던전이 몇 층인지 물었고 가게 주인은 약 100층이지만 각 층에 존재하는 4명의 마스터, 즉 보스를 먼저 물리치지 않고서는 한 층씩 내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옛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는 던전 황제가 산다고 하지만 이것은 수수께끼에 쌓인 이야기다. 그곳을 탐험하려면 하루카에게는 회복 아이템이 필요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하루카는 마법 상점 주인을 빈손으로 남겨둔 채 모험에 유용한 물건이 있다는 말을 남기고 일반 아이템 상점으로 달려갔다. 이 모든 와중에 반 친구 2명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지체 없이 반대표는 그 고독한 사람이 던전에 있는 페로몬 반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소녀들은 그 남자애가 다시 곤경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하루카가 차분하게 그의 임무를 향해 걷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의 인지 능력은 그 지역으로 접근하는 더 많은 존재들을 감지했는데 무시무시한 오크 대신 얼굴에 분노를 가득 담은 무시무시한 반장들과 그들의 동료들이 그 소년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분개한 하루카는 그들이 거기에 왜 있는지 물었지만 반장은 굴하지 않고 그에게 페로몬 반지를 찾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루카는 거짓말을 해서 동물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희귀한 아이템인 솔로몬의 반지를 찾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거짓말을 믿지 않자 그 소녀는 더 과감한 행동을 취해 던전으로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경비병은 임박한 위험 때문에 던전이 폐쇄되었다고 경고하려 했지만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그는 혼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안에서 하루카는 상황이 나빠질 것을 생각하며 그래서 앞서 나가기 위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교도관은 그가 너무 부주의하게 달리다가 함정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불평했지만 그는 자신의 행운이 자신을 무사히 지켜줄 거라고 그녀에게 장담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는 가짜 벽에 걸려 엄청나게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 친구가 그를 구하려 했지만 그의 추락을 막을 시간에 그에게 도달할 수 없었다. 높이를 고려하여 하루카는 대지 마법을 사용하여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쿠션처럼 튀어오르며 착지했다. 그는 그 추락으로 지하 감옥의 모든 층을 떨어진 것 같았다. 즉, 그 복도에서 언제든지 최종 보스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공중보행을 사용했지만 끝없는 층을 올라갈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의 유일한 방법은 다른 탈출구를 찾는 것이었다. 이 장소의 구조가 어떤지 알게 된 것에 놀라 그는 자신이 공간인식과 함정 감지 기술을 모두 1레벨로 개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모험가는 2가지 능력을 모두 사용하여 복도에 함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최상층 바로 아래 101층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비밀 보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한편 하극조는 하루카를 찾아 나섰다. 폐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고독한 모험가는 복도를 지나짓고 엄청나게 강력한 마법 연기를 통과했다. 그가 걷자 푸른 불꽃이 타오르는 횃불들이 밝게 비추며 길을 인도했고 그는 마침내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의심의 여지 없이 알 수 있는 문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그를 뒤로 밀어내는 강렬한 마법 아지트가 그를 맞이했지만 그는 간신히 버티며 앞에 던전 제왕 백레벨을 보았다.
한편 47층에서는 그룹이 모닥불을 피우고 하루카의 행방에 대해 논의했다. 각 층의 보스를 물리칠 때마다 던전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는 순간이동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시마자키는 고독한 모험가가 단순히 꼭대기로 돌아갔다고 생각했다. 반면 오다는 하루카가 지하 감옥 맨 아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가케자키는 그 소년이 탈출구를 찾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오다는 맨 아래에는 다른 몬스터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지하 감옥의 황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시마자키는 그것은 단지 전설이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더 깊은 층의 적들의 난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는 친구를 구하기 위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하고 가능한 한 멀리 여정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하루카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상대의 능력치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그 생물체의 능력은 여전히 큰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지하 감옥 황제의 종족은 둘라한, 리치, 언데드 킹으로 가장 강력한 세 종족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타나카는 이 정도 레벨의 적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할 것입니다. 리치는 마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루카는 거리를 유지하면 패배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접 전투를 위해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음 공격 시도에서 인간은 지팡이로 적을 쳤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해골이 공격을 막았다. 좌절하지 않고 하루카는 자신이 고안한 능력을 사용하여 동작을 반복했지만 다시 한번 어려움 없이 막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던전 제왕을 물리칠 수밖에 없었다. 후에 천둥이 치는 밤에 마리엘은 극심한 던전 주위를 어두운 구름이 휘몰아치고 있다는 말로 티드또는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이를 반추하며 귀부인은 그들이 방금 나타난 오크 무리보다 훨씬 더 나쁜 것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관찰에 대한 답으로 오미의 영주는 딸에게 모험가 길드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라고 요청했다. 한편 던전 제왕과 마주한 하루카는 이 수준의 생물을 물리치려면 모든 기술을 기록적인 속도로 조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신속함을 이용하여 괴물 주위를 돈 후 그는 공격할 기회를 찾았지만 제왕은 그것을 막았다. 그 속도로는 충분하지 않았기에 모험가는 속도를 더 높이기로 결심하지만 또다시 막히고 만다. 포기하지 않고 하루카는 상대를 맞힐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높이려 애쓰지만 해골의 계산 불가능한 반사신경 앞에서 그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처럼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몬스터는 검으로 하루카의 가슴을 거의 꿰뚫을 뻔하며 스쳐 지나가는 일격에 그의 튜닉이 찢겨 생명을 잃을 뻔했다. 이처럼 극심한 도전과 눈으로는 거의 볼 수 없는 속도를 마주하며 하루카의 콘택트 렌즈가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단순한 번쩍임에 불과했지만 소녀는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규칙은 명확하다. 그가 실수하면 확실히 죽음이 찾아온다. 따라서 그는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빠른 일격 교환 후 더욱 집중된 상태로 공격에 나선 하루카는 죽을 뻔한 자신의 상태를 아이러니컬하게도 웃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감정이 그를 혼란스럽게 한다. 지금 이런 기분이어야 하는 게 분명한데 웃기든 아니든 사실 그는 마력과 기력이 거의 남지 않았고 그 때문에 곧 죽을지도 모른다. 반면 던전 제왕은 전투에서 전혀 다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하루카는 그걸 잘 알고 있다. 지금 공격받으면 그 모험가는 끝장이다. 하지만 왠지 해골이 그 인간을 향해 몇 걸음 다가오더니 예상과는 달리 그냥 서 있다. 그런 소극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루카는 이 기회를 이용해 이 적이 자신이 상대했던 다른 적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석한다. 그래서 그는 던전 제왕이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 죽이고 싶었다면 이미 그랬을 테니까.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소녀는 상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반항의 형태로 공격을 재개하기로 한다. 괴물이 인간의 목에 검을 겨누자 하루카는 싸움을 멈추고 의구심만 더 커져갔다. 결국 이 해골은 모험가를 살려두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골이 검을 드는 순간 하루카는 괴물의 몸 주위를 맴도는 모든 마물의 기운을 보고 그 물질이 마치 악의적인 존재처럼 몸을 지배하며 해골을 조종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챘다. 갑자기 하루카의 지팡이가 빛나기 시작하며 마치 어떤 신성한 능력이 깨어난 것처럼 마물의 기운을 흡수했다. 그 능력은 하루카 자신도 몰랐던 것이었다. 어찌 되었든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다. 무기의 변화에 자신감을 얻은 소녀는 다시 공격을 개시했다. 지팡이를 어둠침침하고 기괴한 물질 가까이에 대고 그 물질의 모든 조각을 빨아들여 괴물의 몸을 조종하는 강제적인 지배를 끝내려 했다. 끈기 있게 노력한 끝에 하루카는 계획을 실행하여 마물의 기운을 없애는 데 성공했다. 그의 생각대로 정말로 던전 보스를 조종하고 있었다. 악몽이 끝난 후 소녀는 그 해골이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으려 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죽이려고 공격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을 끝낼 치명타를 받으려 했던 것이다. 자신의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 소녀는 칼을 땅에 내려놓아 백기를 드는 것처럼 휴전의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가 흡수했던 검은 마귀가 몬스터의 몸 주위로 다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자 하루카는 죽음만이 이 생물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을 명심하며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지팡이를 들었지만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그는 무기를 내려놓고 적을 포옹했다. 결국 던전 제왕은 그동안 혼자서 몸속의 나쁜 영향과 싸워왔던 것이다. 갑자기 그는 해골에게 제압 기술을 발동시켰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기술을 어떻게 조종하거나 취소해야 할지 몰라 사과했다. 적어도 소녀는 몬스터가 도끼에서 해방되었으리라 상상한다. 우정을 표시하기 위해 하루카는 용기를 내어 해골에게 악수를 청하지만 반응이 없다. 이로 인해 불쌍한 소녀는 몬스터가 제압당한 것에 화가 난 줄 알고 절망한다. 그러나 전에 적이 고개를 저으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결국 해골은 소년의 손을 잡아주고 소녀는 안심하기 위해 평가 스킬을 사용한다. 그는 몬스터의 레벨이 아마도 제압 능력 때문에 초기화되었음을 알아챈다. 추가적으로 몬스터의 이름이 안젤리카로 바뀌었으며 이 모든 시간 동안 사실 소녀였다는 사실이 주인공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아이스카이에서 또 다른 소녀를 제압한 사례였다. 그 작은 문제를 제쳐두고 시민은 둘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조언한다. 안젤리카의 허락을 받고 하루카는 공간 인식 스킬을 사용합니다. 보스방을 나서면서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단을 발견하지만 평화롭게 그 길을 따르는 대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뜻밖에도 2층의 보스가 나타납니다. 리빙 아머라는 적, 역시 레벨 100입니다. 하루카는 터무니없이 높은 레벨의 몬스터와 싸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머리를 감싸 잡습니다. 탈출구를 찾아 헤매는 그는 이 전투에서 도망쳐 평화롭게 계단을 오르고 싶어 안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떠나는 것이 어렵기에 그는 머리를 써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냅니다. 지팡이를 들고 모험가는 대지 능력을 사용하여 천장 일부를 무너뜨리고 에어워크로 올라갈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소년이 만든 구멍 사이로 레벨 99 미노타우루스 2마리가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마치 인간형 황소들이 보스에 합류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은 가장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싸움에 뛰어듭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갑옷 위에 바로 착지하고 그냥 말하자면 불쌍한 갑옷은 죽은 갑옷이 되어버립니다. 미노타우로스들은 낙하 충격으로 결국 도살된 소떼 신세가 되고 맙니다. 분명히 하루카가 모든 포인트를 운에 투자한 것이 이 세계에서 그를 독특한 상대가 되게 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안젤리카가 땅에 떨어진 갑옷에 흥미를 보일 때 일어납니다. 그녀는 곧바로 갑옷을 착용하지만 무게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녀는 갑옷을 벗는 대신 주문을 걸어 갑옷을 그녀의 진정한 여성 몸매에 맞게 조정합니다. 당황한 하루카는 자신의 스킬로 갑옷을 분석하며 그것이 사용자의 살과 뼈와 융합되는 저주받은 은갑옷이라고 말합니다. 소년이 자신의 새 옷을 놀린다고 생각한 소녀는 분노를 드러내며 앞서가면서 입을 삐죽인다. 소녀가 반장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하루카는 그녀를 갑옷 대표라고 부를까 생각한다. 소녀와 나머지 그룹은 잃어버린 멤버를 계속해서 찾으러 나선다. 그들은 그 남자가 이미 올라갔을 수도 있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인지 논의하며 50층으로 내려간다. 거기서 그들은 거대한 네팔의 사이클롭스를 마주친다. 한편 마리엘은 길드에 도착하여 길드장에게 불안한 느낌을 전한다. 길드장은 경비병들이 이상 활동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오프터와 게텍은 순찰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두에게 경계하라는 경고를 하기로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촌장은 새로운 모험가 그룹의 행방을 궁금해하지만 두 남자는 오늘 그들을 본 적이 없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걱정스러운 마리엘은 자신의 예감이 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하루카는 엔젤리카에게 보관 뚜껑을 주는 것이 그녀의 기분을 약간 나아지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괴물의 존재를 감지하며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정을 통해 그는 레벨 98 리치를 발견하는데 이는 물리 공격의 면역이고 성스러운 마법에만 취약합니다. 즉시 그는 위층 바닥에 난 구멍을 통해 또 한 번 도망칠까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무엇이 따라올지 두려워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리치는 하루카를 향해 공격을 시작하고 그는 머리를 흔들며 치명적인 주문을 가까스로 피합니다. 이 움직임은 그가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어둠의 마법 괴물에 맞설 완벽한 무기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지팡이를 생물체에 겨누고 성스러운 마법을 방출합니다. 지팡이를 자랑스러워하며 그는 이 지팡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것이 자신을 이러한 어려움에서 구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97층에서 거대한 나방 무리를 만납니다. 그들의 먼지가 독이라는 것을 알고 하루카는 거리를 유지하며 곤충들을 처리하기 위해 불을 소환합니다.
적들에게 직접 던지는 대신 그는 일부러 빗나가게 하여 불꽃이 곤충들 사이를 맴돌게 합니다. 불빛에 이끌린 나방들은 불꽃을 향해 날아가고 하루카는 마법의 강도를 높여 한꺼번에 모두 태웁니다. 다음 층에서 하루카와 안젤리카는 96층의 거대한 에벌레인 뱅크롤러들을 만나는데 이들은 언젠가 다음 층의 나방이 될 것입니다. 이 애벌레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마법의 실을 방출하기 때문에 소녀는 이것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그는 곤충들 아래에 얇은 바닥을 만들고 그런 다음 그것을 스팀롤러처럼 말아 올립니다. 95층에서 하루카는 이전 층과는 다른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느낀다. 앞쪽에는 공중에 소용돌이치는 이상한 보라색 연기 뒤로 칼들이 줄지어 있다. 하루카와 안젤리카는 교묘하게 기습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한다. 그것은 분명 새로운 보스, 살아있는 거미라는 이름의 생물로 하루카는 95층에서 이 녀석이 또 다른 백레벨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그놈이 2층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찌되었든 특히 이 적이 꽤 교활하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는 없다. 빠르고 숙련된 것 외에도 이 몬스터는 주변에 있는 칼들을 조종해 표적에게 던지는 등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속임수를 가지고 있다. 보스의 얄팍한 전술에 짜증이 난 하루카는 누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러다 옆을 바라보고 답이 항상 바로 곁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물론 안젤리카. 망설임 없이 하루카는 새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끝내자 그는 아무 데가 없이 얻게 된 새로운 동료의 실력에 놀라워한다. 50층으로 돌아온 다른 반 학생들은 사이클롭스를 상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모험가들의 지친 모습은 그들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음을 암시한다. 거의 희망이 다한 순간 카즈카제는 싸움을 계속할 동기를 찾기 위해 마음 깊은 곳에서 힘을 끌어낸다. 하루카가 그들에게 최고의 운동선수라 말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오다는 만약 혼자인 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싸울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들은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기 위해 다시 모인다. 학생들로 사이클롭스의 공격을 견디게 한 후 카즈카제는 틈을 잡아 괴물 위로 뛰어올라 폭발 가속을 활성화해 고속으로 목표의 머리를 향해 돌진한다. 하지만 그가 도달하기 전에 그는 거칠게 맞고 쓰러진다. 그러나 이것은 계획의 일부였다. 카즈카제는 오다가 주문을 시전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고 오다의 주문은 사이클롭스의 얼굴을 관통해 싸움을 끝낸다. 한편 하루카는 85층에 도달하고 엄청난 괴물 무리의 존재를 감지한다. 던전 밖에서는 입구를 지키던 경비원이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미친 듯이 돌진하기로 결정했다며 투덜거린다. 그 순간 몇 마리의 쥐들이 그의 발밑을 스친다. 이로 인해 그는 던전 내부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괴물들이 접근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급히 그는 길드로 가서 상황을 길드장에게 알린다. 지도자는 마침내 그날이 왔다고 결론짓는다. 가장 깊은 던전에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인간의 땅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리엘은 자신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닫고 고덱은 던전에 사는 이들이 무사할지 걱정합니다. 생각에 잠긴 마스터는 던전에 관한 오래된 문서를 찾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문서를 찾은 그는 다른 회의 참석자들에게 보여주며 던전은 살아있는 존재처럼 층마다 아래로 뻗어나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던전이 한계에 도달하면 가장 깊은 층에서는 더 이상 그 공간을 차지할 수 없는 모든 괴물들이 가득 찬 잔에서 물이 넘치듯 쏟아져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묻자 보스는 이 문서에 따르면 가장 아래층의 보스를 물리치면 던전과 그곳에서 생성된 모든 괴물이 함께 소멸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대규모 사태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최종 보스를 상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덱은 과연 누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합니다. 무리엘의 머릿속에 하루카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어 그 생각을 떨쳐낸다. 그 순간 건물 전체가 흔들리며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 그래서 길드장은 애프터에게 사람들을 대피소로 안내하도록 명령하고 고덱에게는 전투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정문으로 보내라고 지시한다.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고 영토를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길드장은 자신의 몸 주위에 불꽃 마법을 소환하며 침입자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겠다는 듯이 간신히 참고 기다린다. 던전 안으로 돌아와 하루카는 자신과 안젤리카가 서 있는 바닥 위로 날아다니는 그리핀들의 존재를 알아차린다. 그것들이 새인지 사자인지 고민하던 그는 마비 물고기에 소금을 뿌려 날갯짓하는 괴물들에게 던진다. 괴물들은 그 작은 먹이에 달려든다. 일단 성공하자 그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지고 홀로 남은 방랑자는 한층 더 내려갈 수 있게 된다. 한편 54층에서 반장은 힘들지만 동료들에게 속도를 맞춰달라고 부탁합니다.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루카를 찾는 데 전념합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서 그들은 수십 마리의 늑대 인간을 만납니다.
아무이 시에서 모험가들은 첫 번째 적들을 막아냈지만 여러 전사들이 시작부터 부상을 입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애도하며 무리엘은 최악의 방식으로 난장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애프터는 던전 외부인들에게 최종 보스와 맞서 싸우도록 요청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길드장은 하루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젊은 고독한 방랑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덱은 이 혼란 속에서 그에게 메시지를 보낼 만큼 미친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세 남자가 모두 무리엘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무리엘은 자신이 이 불쾌한 임무를 떠맡도록 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던전에 혼자 가고 싶지 않아 필사적으로 거부했다. 주인은 이 임무가 너무 중요해서 어린 소녀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특히 그가 던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프터를 그녀와 함께 보내기로 했다. 애프터는 명령에 따랐지만 도시에 대한 다른 공격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이가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부하가 무리엘을 불러 출발하도록 했다. 소녀는 모든 부상자들을 둘러보며 떨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할 용기를 냈다. 81층에서 하루카와 안젤리카는 물로 가득 찬 층을 만났고 소녀는 아래층이 최악이지만 그렇다고 위층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때 물고기들이 홀로 남은 방랑자를 공격했다. 하지만 안젤리카가 앞으로 나서서 검 한 번 휘두르자 모두 쓰러뜨렸다. 그 괴물들을 살펴보던 하루카는 그것들이 81레벨 칼날 물고기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이해했다. 적들을 느리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던 중 생선 장수들이 보통 물건을 얼린다는 것을 떠올리고 얼음 마법을 사용해 물고기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 후 하루카와 안젤리카는 강 건너편으로 이어지는 바위를 뛰어넘었고 거대한 그림자가 물속에서 그들을 향해 계속 헤엄쳐왔다. 곧 그림자는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층의 보스인 거대한 물고기였고 상대를 향해 파도를 소환했다. 재빨리 안젤리카는 다치기 전에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하루카는 남겨진 채 공격을 받았다. 홀로 남은 방랑자가 가라앉는 동안 둘라하는 검을 든 채 이 수중의 적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몰라 했다. 하지만 하루카는 자신의 흑 마법으로 만든 판자를 들고 나타났다. 그것을 이용해 소녀는 세련되게 물고기의 파도를 타고 지팡이로 녀석의 머리를 정확히 친다. 보스를 물리친 후 두 사람은 길을 계속 나아간다. 이 던전에서 자신의 활약에 들뜬 하루카는 이곳이 점점 마음에 든다고 말한다. 특히 79층에서 무한한 행운의 반지, 즉 행운을 증가시키는 장신구를 발견했을 때 더욱 그렇다. 77층에서는 재앙을 고양시키는 이상한 효과를 가진 축복받은 팔찌를 발견한다. 75층에서는 보스가 죽은 자를 조종할 수 있는 흑마법사의 보석을 드랍했다. 유물들로 가득 찬 모험가는 자신이 대박을 쳤다는 것을 깨닫는다. 특히 이 장신구들을 팔아 많은 돈을 벌거나 아니면 직접 사용해서 더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단점은 그의 행운이 최대치라 질병과 저주에 거의 면역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들이 그에게 있어야 할 만큼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장비를 방어구 담당자에게 건넨다. 소년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이 던전의 마지막 층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저주받지 않아서 고마워할 것이라고 한다. 처음에 소년은 선물을 거절하고 전혀 받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팀원의 계속된 권유에 결국 마음을 바꾸고 받은 물건에 감동합니다. 솔직히 하루카는 안젤리카가 해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행동이 거의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넘어가고 길을 계속 갑니다. 한편 던전 제왕은 그녀의 투구를 벗겨점고 아름다운 소녀의 인간 형태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그녀는 재빨리 투구를 다시 쓰고 조언을 따라갑니다. 54층으로 돌아와 하루카의 조는 길고 치열한 전투 끝에 늑대 인간들을 물리칩니다. 지쳐 있었지만 소녀들은 근처에서 또 다른 수상한 소리를 듣고 일어서서 더 많은 적들을 대비합니다. 하지만 다가온 것은 미리엘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하루카와 안젤리카는 용암으로 가득 찬 74층에 도착합니다. 미리엘은 그룹에게 자신이 하루카를 찾아 최종 보스에 맞서 달라는 요청을 전하러 왔다고 알렸지만 소년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렸다. 반장이 그녀를 위로하며 고독한 전사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를 더 빨리 찾아갈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불길이 타오르는 길을 건너며 하루카는 열기가 그의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공간 인지와 함정 감지 능력을 활용해 바닥의 이상한 점을 주의 깊게 살폈지만 이곳에서 무언가를 이루기도 전에 자신이 녹아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안젤리카가 재빠르게 그를 붙잡아 주었다. 그녀는 하루카에게 한 구석을 가리키며
잠시 쉬었다가 여정을 계속하자고 제안했다. 하루카가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지만 열기로 인해 이 모험가는 완전히 긴장을 풀기가 어려웠다. 솔직히 그는 2층이 이렇게까지 골치 아플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어쨌든 그는 에너지를 충전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더 생각하기도 전에 그는 한 줄기 바람이 자신을 스쳐가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반장은 똑같은 바람을 느꼈고 멀리서 하루카의 목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알고 보니 그는 틈새에 머리를 넣고 바람 마법을 일종의 선풍기처럼 사용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바닥의 구멍을 통해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구멍에 접근해 대화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그에게 그 구멍을 통해 올라올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처음에는 운이 별로 없었다고 설명하며 밧줄 같은 것이 없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반장은 누군가 밧줄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그녀가 54층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이미 달리고 있는 김에 그곳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전에 무리엘은 아무이시가 위험에 처했고 길드가 엄청난 수의 몬스터 무리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저항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가는 길에 도시로 다가오는 두 번째 몬스터 무리를 목격했고 모험가들이 이 무리를 물리친다 해도 세 번째 무리가 분명 아무이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리엘은 몬스터의 습격을 막으려면 던전 최종 보스를 물리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루카는 새 동료를 곁눈으로 흘끗 본 후 친구들에게 자신이 이미 보스를 물리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다는 정말 그렇다면 왜 또 다른 몬스터 무리가 나타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그는 하루카에게 마지막 층 보스를 정말로 처치했는지 확실하냐고 물었습니다. 최종 층 보스가 죽지 않았다면 몬스터의 습격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하루카는 갑옷을 입은 대표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던전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그림자에 갇혀 저주받은 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영혼 속에서 다시 자유를 맛본 후에 단순히 그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독한 전사는 마지막 보스를 쓰러뜨리지 않았다고 고백했고 그의 팀원들은 최고층에서 충격에 빠졌다. 그와 동시에 그는 안젤리카와 도시를 동시에 구할 방법을 생각해냈다. 계획을 세운 그는 소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가 하려는 일에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이번 폭주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분노한 애프터는 마지막 층의 보스를 쓰러뜨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장은 친구의 능력을 믿기로 했고 하루카가 이 혼란을 끝낼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결국 모두가 알다시피 이 소녀는 가끔 모두를 걱정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상황을 해결해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하루카가 절대 팀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그게 바로 그의 본질이기 때문이다.